사건 속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건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인물에 대한 단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고급 댄스홀을 전전하면서 훤칠한 외모와 춤솜씨를 자랑했고요. 또 1년여 동안 70여 명의 여성을 농락해서 한국판 카사노바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재판정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저는 결혼을 약속한 적 없고 약속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제 발로 따라왔습니다. 네,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바로 박인수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박인수입니다. 박인수에 대한 집중 탐구를 도와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찰수사연수원 박재일 교수, 그리고 홍은주 교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인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박인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름 박인수, 1929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54년 4월부터 1년간 댄스홀을 전전하면서 해군 대위로 신분을 사칭해 미혼 여성 70여 명을 농락했습니다. 피해 여성 2명이 혼인빙자 간음죄로 박인수를 고소하면서 그의 행각이 세간에 알려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면서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박인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박인수는 1년 동안 무려 70여 명의 여성들을, 글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농락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박재일 교수, 네. 어떻게 가능했던 일입니까? 네, 박인수가 70여 명의 여성들을 이제 농락 가능했던 건 네. 호감형 외모와 또 화려한 하술, 또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미군 문화와 함께 들어온 춤솜씨가 네.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아하. 박인수는 키가 176cm의 호리호리한 체격, 그리고 이제 한쪽을 이렇게 머리를 늘어뜨리는 애교머리, 또 짙은 눈썹, 네. 뭐 이런 저게 애교머리입니까? 네, 아. 호감형의 그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화술이 아주 화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시에 댄스 문화가 유행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댄스를 모르면 문화에 뒤처지는 사람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좀 일반화돼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박인수는 해병대 복무 시절부터 댄스 솜씨가 아주 좋았다고 그러고 또 피해 여성들의 뭐 진술에 의하면 뭐 화술과 매너가 아주 기가 막혔고 아하. 또 최고의 매력 포인트는 댄스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결국 70여 명의 여성들을 농락 가능했던 건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홍은주 교수님, 일단 저 70여 명이라는 숫자는 박인수 스스로가 밝힌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정작 고소를 행한 피해자는 딱 2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1954년이라는 당시 대한민국의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에 이제 미군을 통해서 댄스 문화가 확산은 됐지만 예.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성의 순결과 정숙을 중시하는 어떤 편견이 대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러한 분위기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1심 판결문인데요. 네.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라고 판결했을 뿐만 아니라 네. 당시 판사가 이 사건을 두고 수치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 여성들 중에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니, 판결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판결문 아니고 그 판사가 그렇게 얘기한 판사가 것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재판 중에? 네. 그 이런 얘기를 어. 했던 것만을 보더라도 이 성범죄나 이런 것에 이제 대해서 가해자보다는 여성,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분위기였던 것이 아닌가. 아하. 네,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신고해봤자 네.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만 받을 테고. 비난받을 것이고 어허. 가십거리가 될 것이고 이런 우려 때문에 고소를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 시대의 여성분들은 이해가 대단히 좀 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성범죄 피해,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을 하면 예. 어떤 의료 지원이나 2차 피해 방지 같은 수사의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그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진행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당시에는 어떤 가해자 범행이 아닌
피해자의 행실이나 정조에 이런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예. 만약에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하. 그 진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을지 네. 만약 진술을 했다고 해도 그게 수사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인수 사건을 접하면서 뭐 현대판, 한국판 카사노바다 이러한 표현들을 그 당시 많이 썼었는데 네. 사실상 그 사회가 그 당시에 언론이나 또는 수사기관이나 재판이나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네. 마치도 여성 피해자들을 네. 피의자처럼 피고인처럼 이렇게 네. 정조를 함부로 한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던 잘못된 접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박인수는 그러한 그 피해자들이나 여성들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투영하는 하나의 도구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박인수는 사실은 군 장교가 아니었고요. 부사관이었는데 네.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해서 불명예 제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도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군에 대한 반감도 있고 그럴 텐데 네. 오히려 해군 대위라는 군 장교로 사칭을 하면서 네. 범행을 벌였습니다. 네. 왜 그랬다고 보세요? 박인수는 아마 여성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제복을 활용하는 게 용이할 것이다라고 아하.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제복을 입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네. 신뢰감이 아주 향상된다는 연구 성과물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이제 해군 대위라는 그 직책 그 제복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여성들한테 호감 가는 모습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칭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18세기 유럽의 카사노바도 네. 군인이 되면서 제복을 착용하고 네. 그 당시 베니스시 전체를 제복을 입은 모습으로 완전히 매료시켰다. 이런 이제 표현들도 나중에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복이 가지는 어떤 매력이랄까? 신뢰감, 이것은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당히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박인수가 농락한 여성들은 여대생 또는 고위공직자의 딸 등 다양했지만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호은주 교수가 볼 때는 이 박인수가 이런 여성들만을 타겟으로 삼은 어떤 이유 혹은 심리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박인수의 어떤 심리를 판단하기에는 좀 자료가 많이 부족하긴 네. 합니다. 근데 이런 판결문이나 기사나 자료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현상들을 추측을 해본다면 네. 좀 자기애가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사귀던 여성한테 배신을 당하니까 무단 타령을 하고 불명예 제대를 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 사건에 대한 이런 불명예 제대에 대한 원인을 자신의 타령의 어떤 문제로 볼 텐데 예. 이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 여성의 탓으로 보지 않았나라는 아하.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을 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고요. 네. 이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 그냥 보통의 여성보다는 이제 네. 고등교육을 받은 어떤 엘리트 여성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서 유혹하고 그런 범죄를 성공함으로써 어떤 자기 만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좋아하던 여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네. 그런 시련의 아픔 때문에 군에서 무단 이탈해서 불명예 제대까지 했는데 네. 결국 그 해당 여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복수할 방법이 없으니 네. 여성 전체에 대해서 네. 복수를 감행한 것이고 그것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좀 로망으로 꿈꾸던 조금 상류사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면서 네. 만족감, 우월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잖아요. 충족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네. 박재열 교수님, 네.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혼인빙자 간음죄 그게 뭐야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혼인빙자 간음죄가 적용되었었죠? 네. 혼인빙자 간음죄는 당시에 형법 304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위계라는 건 이제 누군가를 속인다는 속여서. 거죠. 네, 예. 속여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와 저 간음했을 때. 표현도 참 네. 그 음행에서 홍은재 교수님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런 아니, 표현 저 보시면. 너무 화가 납니다. 이 그렇죠. 준비하면서도. 여성분들 무척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옛날엔 저런 게 법에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헌법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2012년에 결국은 헌법에서 사라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죄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하겠다라고 거짓으로 약속을 하고 맞습니다.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이 죄의 구성 요건 네, 해당되는 범죄일 텐데 네.
문제는 이게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한다면 녹음하지 않는 한. 나는 뭐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그랬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결혼한 유부남, 소위 말하는 유부남이 자신의 결혼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대개 적용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거의 그랬습니다. 그랬었죠. 예. 네, 1955년 6월 17일 박인수의 간음 행위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인수는 법정에서 여성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70여 명의 여성을 상대해 왔는데 대부분이 명문대에 다니는 여대생이었습니다. 댄스홀에서 함께 춤을 춘 후에 여관으로 가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었으므로 구태여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빙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와 교제한 수많은 여성 중 처녀는 미용사인 이 모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죄입니다. 네, 박인수의 법정 발언입니다. 댄스홀에서 함께 춤을 춘 후에는 의뢰 여관으로 가는 것이 상식이었다. 여자들이 제 발로 따라왔다라고 했고요. 또 자신이 상대한 여성 중에 처녀는 미용사 한 명뿐이었다. 그러므로 혼인 빙자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재일 교수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인수의 뭐 제발로 따라왔다, 뭐 처녀는 미용사 한 명뿐이었다. 그래서 혼인빙자 간음이 아니다라는 것들은 음행의 상습성을 다투던 당시의 그 법률상의 취약점을 그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파고든 변명거리가 아닐까. 당시에 그런 법정에서의 그 재판 관행, 법 관념 이것을 파고든 그런 그 지능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항변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홍은주 교수님 대단히 화가 나실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감정은 자제하시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가 이 성에 있어서 여성에게 순결과 정숙을 암묵적으로 좀 강요하고 있는 그런 불평등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상대 여성이 70명이라는 것은 박인수의 진술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외에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들이 없고요. 네. 오히려 지금까지 나오는 이런 자료들에서 피해 여성의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리고 순결에 있어서도 지금 처녀가 한 명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확인이 자기가 가능한 의사도 거냐. 아니고. 전문의도 아닌데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70명이든 그 순결에 관한 것도 다 박인수의 진술인데 이것이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양 기사화가 되고 그것이 계속 이렇게 가십거리처럼 다뤄지면서 결국에는 피해 여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들 그리고 그 사회 여성들에게 어떤 순결과 정숙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과는 너무 다르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박인수는 1심에서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판결문은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의 이상에 비추어 가치 있고 보호할 사회적 이익이 있는 것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피고 박인수의 혼인빙자 간음죄는 무죄로 한다. 네,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라는 이 판결. 홍은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제 대답이 같은 내용의 반복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누가 봐더라도 이 판결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런 이야기하면 난리가 나겠죠. 정말 난리가 날 판사 신상 공개되고 막.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가해자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해자의 행실, 피해자의 정조를 문제 삼는 그 당시 한국 사회의 어떤 그릇된 여성관, 불평등한 여성관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저 판결이 1954년이었는데요. 사실 1970년대 혹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 판결 중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교사가 그 부임한 학교에서 여고생을 이제 논두렁길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판결을 보게 된다면 그 피해 여고생이 싫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하다가 등이 아파요 돌 좀 치워주세요라는 한마디를 했다는 이유로 목숨보다 소중한 정조를 어떻게 등에 오는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느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유로 그 무죄 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판결에서는 술 취해서 밤늦게 혼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네.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정조다. 이러한 이야기를 판결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네. 네. 네,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박인수를 이해하려면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 몽타주의 포인트 두 전문가의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우리 박재열 교수는 한마디로 어떤 포인트를 짚으시겠습니까? 네, 오늘 몽타주의 포인트는 미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숙. 네. 예. 여성을 자신과 같은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네. 또 하나의 장식품으로 인식하는 측면들이 있는 걸로 아하. 보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만나고 또 사랑하고 또 서로를 아끼고 네. 또 관계를 맺으면서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결국 사랑에 대한 건강한 관계에 대한 성숙함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이런 일들로 빚어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미성숙한 인식. 그렇다면 홍은주 교수는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박인수 이해의 포인트 뭘로 보십니까? 예, 제가 본 오늘 몽타주의 포인트는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네. 네. 이 사건에서 가해자 박인수는 자신이 해군 대위라고 사칭을 하고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네. 또 문란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려고 정조, 순결, 행실이라는 어떤 변명들로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가세해서 어떤 판결이나 언론 등 그런 사회도 사건의 책임을 똑같이 피해자들에게 전가를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보호받지를 못하고 아하. 오히려 자신의 피해를 숨겼어야 했을 것이고 그건 직접적인 어떤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뿐만이 아니라 예. 그 시대에 있었던 여성들에게는 암묵적으로 이런 성범죄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학습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혼인빙자 간음죄는 11년 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박재일 교수께서는 그 이후 11년간 우리 사회 얼마나 바뀌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박인수 사건이 발생한 지 66년 그리고 네. 혼인빙자 간음죄가 사라진 지 11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사기관에도 성인지 감수성 또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성인지 감수성 교육 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9년 국민참여재판이 630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은 171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보면 일반 재판에 비해 성범죄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나온 것에 비해 무죄율이 18%에 이르는 것. 일반 재판은 2.4%에 거치는 데 비해서 국민 참여 재판에서 훨씬 더 많은 무죄율이 나온다는 것. 5배가 넘네요. 네. 네. 결국은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는 성의식에 대한 고정관념, 통념들이 존재한다라는 네. 것들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있습니다. 고정관념과 통념이란 것은 앞서 홍은주 교수가 짚어줬던 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이런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피해자 다음을 요구하고. 네, 예. 그래서 피해자였으면 당신이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았냐라는 것들. 또 박인수 사건은 말씀하셨던 대로 판사의 정말 엽기적인 그 판결문 내용은 네. 한 사람이라도 자살자가 나와야 되지 않는 거냐. 정말 그거는 너무 이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금 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공판 후에 당시 문교부, 지금의 교육부죠. 문교부는 피해자 학생들이 다니던 대학에 풍기 확립책을 마련하라면서 경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혼인을 빙자해서 사기를 친 건 박인수인데 홍은주 교수님, 왜 피해자가 또는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가 경고를 받고 대책을 세워야 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다 이제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되었을 것인데요. 예. 결국엔 학교로 통보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결국에는 제적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제적을 당했고요. 예, 그렇게까지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현재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피해자에게 어떤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예, 성폭력 특별법에 정해졌죠, 이제. 정해져 예. 있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 지원 제도들이 법률이나 의료, 상담 지원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네. 결국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제도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인식이 예. 성범죄에 대한 어떤 2차 피해나 2차 가해를 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인수의 이면을 짚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박인수의 이면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보호할 정조, 사라진 법, 카사노바 등이 있는데요. 제가 본 박인수의 이면은 정조라는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짚어왔듯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도 가족이나 남자들을 위한 또 사회를 위한 보호해야 할 정조로 봤던 잘못된 시대상에서 나온 사건이라는 생각입니다. 박인수는 1957년 출감한 이후 이름을 개명하고 건축업, 야채상, 목장 등을 전전하면서 신분을 숨겨 살아오다가 인천 운수업체의 운전사로 취직해서 노조 지부장에 당선되기도 했다고 합니다.